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9년이 맞서 싸우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왔던 그 세대에 맞선 총력전입니다. 저 이준석은 이재명을 비롯한 위선 세력과의 싸움에서 항상 맨 앞에 서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이준석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앞장서고 있지만 결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야 할 싸움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의석이 3석밖에 되지 않고 기득권 정당에 비해 자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저에게 10% 넘는 지지로 시작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15% 넘는 지지로 저희에게 갑옷을 입혀주시고 20%, 30% 넘는 지지로 적토마와 긴 창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국회 징계안까지 올라온 이준석. 반성은커녕 입만 열면 억울하다는 말뿐입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기는커녕 정치 탄압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에만 몰두하고 있는데요. 사과는 당원에게만 했고 국민에게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나마 했다는 것도 변명으로 가득한 말뿐인 사과였는데요. 내용은 전부 내 잘못 아니다는 식입니다. 자기 발언에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한다고 해놓고는 오후가 되자 말을 바꿔서 자신을 죽이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떠들어댔는데요. 이쯤 되면 국민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습니다. 오전엔 고개를 숙이고 오후엔 공격에 나서고 밤에는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는 쇼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건 사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해야 하는데요. 이준석은 국민을 상대로 심각한 기만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18세 미만 청소년도 시청하는 방송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는 점인데요. 정서적 아동학대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었다며 발뺌에만 급급하고 있는데요. 본질을 끝내 외면하는 모습에서 도대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이준석의 이런 모습에 어디에 반성이 있고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심지어 국회에서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 이재명 독재자라는 말까지 꺼내 들었는데요. 진짜 독재에 짓밟혔던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 자체가 역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까지 인용하며 자신을 민주투사로 포장하려는 모습인데요. 어처구니 없고 한심할 뿐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인 거죠. 말장난과 억지 프레임으로 정치 생명을 유지해보겠다는 이준석의 모습인데요. 이미 정치인의 자격을 상실한 수준입니다.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중파 토론에서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현실의 분노마저 느껴지는데요. 성희롱 발언으로 상처 입은 국민은 뒷전이고 본인의 정치 생명 걱정에만 몰두하는 이준석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한국 정치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정치인, 책임지지 않는 권력,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당의 침묵까지 모두가 공범인데요. 이준석은 지금이라도 사과의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억울한 척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했던 그 말들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요. 국민은 가짜 사과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말로 평가받고 말로 무너져 왔는데요. 이준석의 말은 지금 국민을 향한 폭력이고 정치를 향한 조롱인 겁니다.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는 통하지 않는데요. 이제는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이준석을 끝내 뉘우치지 않는 저질 혐오 선동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진보당 역시 성폭력 발언에 책임을 묻자 정치 탄압이라며 물타기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글쎄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그러나 그 댓글 표현을 과장 왜곡해서 그치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조작해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회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과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성폭력성 댓글에 대해 자신이 잘못 키운 탓이라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에 대해서는 TV토론에서 여성 혐오성 발언을 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이 발언이 국민토론회장에서 나온 만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준석이 거론한 장남 문제는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일이라며 개인적인 문제를 생방송에서 왜곡하고 정치적 공격으로 삼는 건 도를 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정조준하며 선거 막판 내란 종식 프레임을 꺼내 들었는데요. 정치가 오히려 경제를 망쳤다며 윤석열의 계엄 음모와 무능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국힘당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종합특검 도입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계엄령이 선포된 12월 3일 밤 국힘당 의원들이 왜 본회의장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야 했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강원과 충청 지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경제성장과 내란 종식을 동시에 약속했는데요. 당선되면 35조 원 이상의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를 확대하고 내수를 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바이오 산업과 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중원 지역과 경북까지 발길을 넓힌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생과 정의, 경제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을 동시에 외치며 국힘당과 내란잔당 세력의 반민주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의 성희롱성 발언과 어설픈 사과, 그리고 이어지는 정치 탄압 프레임몰이에 대해 국민은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진심 없는 사과, 피해자 없는 가해자 코스프레는 이제 통하지 않는데요. 지금은 억울한 척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을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박지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의 미래에 대해 매우 단호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준석은 결국 토사구팽당할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하루 전이라도 단일화할 거라고 본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는데요. 이준석이 대의보다는 기술에 의존하는 이른바 기술자형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술이 완전히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기술자가 정치를 하려니 폭망인 거죠. 기대치가 있던 10에서 15% 지지율이 사고 한 방에 무너졌는데요. 존재하지도 않는 얘기를 꺼내서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본인은 그게 나름 효과가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치명적인 자해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현실적인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요. 만약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이미 50억에서 60억 가까이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수막, 벽보, 팜플렛까지 돈 들어간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럼 이 돈을 누가 책임지냐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단일화를 통해 합당하게 되면 국힘당이 그 빚을 떠안게 되고 결국 그게 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단일화는 정치적 미래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자 현실적인 비용 보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이준석이 단일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심각한 장애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건 바로 후보자 매수 문제입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당권을 주겠다, 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 모든 걸 줄 테니 단일화하자 이런 제안이 오갔다는 의혹인데요. 이건 이미 증거로 남아있고 그대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 매수라는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덧붙인 한마디가 강하게 남았는데요.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지금은 이준석이 뭔가 해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용 가치가 사라진 이준석은 냉정하게 버려질 거라는 겁니다. 당장은 합당이 불가능하더라도 선거 이후 단일화를 명분 삼아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 생존은커녕 철저하게 정치판에서 제거당할 것이라는 건데요. 이준석의 기술 정치, 이제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의 이 한마디, 토사구팽.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준석의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언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저는 나흘 남았습니다. 저는 하루 전이라도 할 거라고 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라고 봐요. 왜요? 둘 다. 둘 다. 이유가 아주 단순한데 예? 그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기술적으로 하는 분이잖아요.
대의보다는 기술, 네. 예, 기술에 의존하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일단 될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예. 그건 뭐 그래도 전에는 10% 이상 뭐 15% 이상 이런 기대를 하고 차기에 뭐 이런 예, 기대를 예, 많이 했을 예. 텐데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예. 그 있지도 않은 얘기 네. 사고 나면 지어내가지고 토론에서. 네. 지금은 나름대로는 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말이 안 되는 네. 그 형사처벌될 허위사실 공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도 생겨버렸고 이제 10%를 못 받으면 비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빚을 네. 한 5, 60억 썼다는 제가 더 썼을 거거든요. 네. 아니 현수막, 벽보 뭐 이거 그렇죠. 엄청 많이 돈 많이 예, 듭니다. 판프레 이거 네. 좀 적게 만들긴 했던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그럼 앞으로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되냐? 합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당하고 단일화하면 그 돈 보전 받아요? 아니 합당하면 이제 국민의 힘에 빚이 되는 거지. 그것까지 또 하나 달라?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하면 합당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면 빚이 국민의 힘으로 넘어가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문제가 일단 이거 예. 현실이 중요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다 지평을 넓히면 국민의힘의 일부를 자기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안 되는 장애 요인이 좀 있어요. 뭐요? 이게 법률상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법률상? 후보자 매수 같은 후보자 거에 매수가 대해서. 이게 뻔하잖아요. 뭘 약속하느냐? 뭐 그 얘기 입이 나왔잖아요. 뭐 당권을 주느니 뭐 다 가져가라. 비용을 뭐 다 준 후보 메고 다 가져라 뭐 그 얘기가 다 줄게 한 말이잖아요. 이미 그건 증거야. 만약에 그 문제를 단일화를 하고 그런 예상되는 방식으로 하면 그게 증거예요. 다 줄게. 그러면 이제 후보자 매수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한 장애인이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제가 그것도 써놨잖아요. 토사구팽. 지금 당장은 뭐 다 그렇죠. 하지만 근데 지금 당장 합당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선거 끝났어요. 네. 할까요? 이용 가치가 다 끝났다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 이준석 담보가 안 되는 후보도 거예요.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래서 된다가 아니라 할 거다라고 보는 할 거죠. 것이다. 그렇게 대선 만약- 전날이라도 할 거다. 네. 그리고 이제 배신을 당하겠죠. 하면 근데 김문수 그럴 가능성.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보세요? 많이? 좀 올라가겠죠. 그 이준석 표 가운데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일부는 이제 우리 지지로 오고 예, 일부는 예, 예. 포기하고 일부는 그리로 가는데 예. 지금 여론조사 방식으로 안 나온다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출마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양자가 할 경우 이렇게 묻지 김문수를 지지할 경우라면 이렇게 안 묻잖아요. 네. 그렇게 지지할 경우로 하면 조금 더 갈 수 있다. 가죠. 네. 그래서 지지 선언을 하고 포기를 하고 이제 합당 그다음에 당권 약속을 받았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팽을 당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죠. 그렇습니다. 그 두 집단의 특성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내용은요. 최근 정치권을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이준석 전 대표랑 이재명 대표 간의 공방입니다. 저희가 여러 음성 자료들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양측의 주장, 또 그에 대한 반응, 정치적인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쭉 들어보니까 뭐 양측의 입장 차이도 분명하고 또 날선 비판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인 계산 같은 것들도 좀 읽히더라고요.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한데 여러분께서 핵심을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준석 전 대표 쪽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본인이 지금 민주당이나 뭐 관련 세력들로부터 국회의원직 제명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자기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걸 뭐 독재자, 괴별론자, 음모론자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유명한 말 있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걸 인용하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자들한테도 강하게 호소하던데요. 뭐 15%, 20%, 30% 이렇게 지지율을 올려달라. 이게 자기한테는
갑옷과 무기가 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그렇죠. 그 지지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거죠. 본인이 어떤 위선 세력과의 싸움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는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전 대표를 향한 비판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특히 그 성희롱성 발언 논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거센 것 같아요. 네, 자료들을 보면 그 점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좀 억울하다는 걸 더 내세운다. 그래서 뭐 소위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요. 사과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결국은 정치 공작 프레임이다. 이렇게 좀 몰고 가려는 듯한 모습에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고요. 맞아요. 특히 그 청소년도 시청 가능한 방송에서 나왔던 발언이라는 점, 그리고 그걸 또 가치 중립적 표현이었다 이렇게 해명한 부분이 좀 비판을 많이 받는 지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저질 혐오 선동꾼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 진보당 쪽에서도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죠. 네, 그렇죠. 결국 뭐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기보다는 좀 변명에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본인 장남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를 낮췄던데요. 네, 그 부분은 잘못 키운 제 잘못이다 이렇게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TV 토론 같은 데서 이 장남 문제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박했죠. 사과를 요구하고 뭐 법적 책임까지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죠. 개인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게 좀 도를 넘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건 사법적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경고하기도 했고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또 정치적인 공세도 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현 정부의 뭐 계엄 문화라던가 무능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경제 회복,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발언들이 자료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뭐 35조 원 규모 추경이라든가 지역화폐 확대, 또 뭐 바이오, 관광산업 육성 같은 정책 제안도 있었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의 공방을 넘어서 좀 더 큰 구도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이재명 대표가 JTBC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미래를 예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보수 진영과 단일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네, 그 예측이 상당히 좀 구체적이었어요. 이 전 대표를 대의보다는 기술에 의존하는 정치인, 뭐 기술자형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요. 근데 지금 그 기술이 잘 안 통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기술이 안 통한다? 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10% 미만으로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한 50억에서 6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비용 문제 때문에라도 현실적으로 단일화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다 이런 예측인 거죠. 단일화 과정에서 혹시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후보자 매수 같은 거요. 뭐 당권이라든지 비용 보전 약속 같은 게 오간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선거라는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이용 가치가 사라진 이 전 대표는 결국 버려질 거다. 정치적으로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아주 냉정한 전망에 내놓은 겁니다. 설령 뭐 합당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버려질 운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네네,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생존 투쟁, 또 그걸 둘러싼 아주 날선 비판들,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이재명 대표의 반격과 또 냉정한 미래 예측까지 정말 한국 정치의 복잡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비판이 정말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뭐 진정성 논란부터 책임 공방, 그리고 선거 이후의 현실에 대한 전망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얽혀 있었네요. 여러분께서도 이 공방의 이면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 어떤 기준으로 남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드러내는 우리 정치의 모습, 이게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